만약 대한민국 성인 남자분이라면 군인 시절 참호 속에 들어가 보신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힘든 부대를 나오신 분들은 참호 속에서 오랜 기간 훈련하거나 주무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는 병사들에게 있어 잠깐 공격을 피하거나 머무르는 곳이 아닌 생활 환경 그 자체였습니다. 무려 4년 동안이나 말이죠. 이탈리아 역사 교과서에는 이 참호 속 생활이 어땠는지 아주 생생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참고하여 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 속 생활이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참호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야간 전투를 치를 경우 병사들에게 야삽을 나눠주고 야전진지를 구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야전진지가 최초의 참호라고 볼 수 있죠. 삼국지의 조조도 참호를 파서 병사들을 대기시킨 후 적군이 다가오면 참호에 있던 병사들이 기습하는 전략을 자주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처럼 대규모로 그것도 참호를 주 전장으로 삼았던 전쟁은 없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14년 8월에 있던 몽수 전투에서 영국군이 처음으로 참호를 활용했습니다. 당시엔 돌격 앞으로식의 보병 전술이 주를 이뤘는데 독일군이 기관총을 적극 활용하며 달려오는 영국군을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총알을 피할 것이 꼭 필요했죠. 영국군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말을 요새화하고 몸을 완전히 숨길 수 있을 정도로 참호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참호를 활용해 거침없이 진격하던 영국군은 1914년 9월에 있던 제1차 마른 전투에서 독일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파리를 빠르게 점령하려고 계획한 마른 전투에서 패배하자 영국군보다 더 효율적인 참호를 무자비하게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승기가 사라지기 시작한 이상 진격을 포기하고 참호에서 버티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독일은 전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얻기 위해 병사들을 참호에 오랜 기간 배치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영국군과 독일군은 오랜 기간 참호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무려 760km에 달합니다. 당시 사용되었던 참호들이 아직도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에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참호가 이만큼이나 길어졌다는 것은 전쟁 기간도 그만큼 길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전투를 수행하는 병사들도 참호 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죠. 그렇게 참호는 병사들의 생활 환경 그 자체가 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참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선 저격을 피하기 위해 사름키보다 더 깊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맨 위에는 방어와 공격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벽에는 닭장용 철망이나 양철 슬레이트를 보강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었죠. 하지만 이런 탄탄한 참호보다는 급조되어 그냥 흙바닥, 흙벽으로만 이루어진 참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또한 맨 밑 바닥을 얇게 파내어 배수로를 만들긴 했으나 무너진 흙으로 인해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배수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시 참호전이 주를 이루던 서부전선은 매일같이 비가 왔습니다. 비가 차면 병사들은 일일이 물을 퍼내어 바깥으로 내보냈으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이로 인해 생긴 제일 큰 문제는 참호족이라는 피부병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참호에 물이 가득 차 병사들의 군화는 항상 물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물은 무척이나 비위생적인 물이었습니다. 처리하지 못한 수많은 시체와 병사들의 용변들, 이 모든 것이 참호 속에 고여 끔찍한 악취를 풍기는 썩은 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병사들의 발은 점점 피부가 썩어가는 참호족에 걸리게 되었죠. 물론 참호족뿐만 아니라 별의별 질병이 참호 속에 득실거렸습니다. 엄청난 수의 이와 벼룩이 생겼으며 독일군이 발포한 독가스에서 발생한 병균으로 독극물로 변한 물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온갖 질병이 만연하니 병에 걸려 사망하는 군인들의 숫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의료병도 있었으나 당시 의료기술의 한계와 야전병원의 극단적 처치로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굳이 절단하지 않아도 될 상처를 절단하여 사망하는 병사들도 있었죠. 또한 의료품의 부족으로 가망이 없는 병사는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숨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비가 무척이나 많이 오는 날에는 참호 속에서 익사하거나 참호가 무너져 매몰되어 억울하게 죽는 병사들도 많았습니다. 생지옥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전장이었습니다. 또한 참호 속에 시체가 쌓여가자 상상도 못했던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시체를 파먹고 크기가 2배로 거진 쥐들이 등장한 것이죠. 이 쥐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병사들을 깨물거나 병사들의 음식을 훔쳐먹어 그나마 생존하던 병사들을 매우 괴롭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는 밤낮을 가리지 않으니 병사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죠. 그렇다면 군 수뇌부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을까요?
전장에서 싸워야 할 병사들이 참호 속의 온갖 질병과 재해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수뇌부는 지휘관들에게 위생 상태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병사들에게 고무장화와 우의, 보온용 의류를 지급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잠깐 특이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즐겨 입으시는 트렌치코트가 이때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트렌치코트는 방수와 보온의 기능을 두루 갖추고 수류탄을 걸 수 있는 고리나 총알을 보관할 수 있는 깊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옷을 보급하던 버버리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죠. 트렌치코트는 종전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각국의 군대가 장교용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참호 속 상황으로 돌아가서 군 수뇌부는 트렌치코트 같은 방수 및 보온 의료를 병사들에게 지급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좋은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고무장화는 하루도 못 되어 사방의 날카로운 파편과 못 등에 의해 구멍이 뚫리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우이나 트렌치코트는 두터운 천으로 만들어져 흙탕물 범벅이 될 경우 10kg이나 무게가 불어났죠. 비에 젖은 옷을 하루 종일 입어야 했던 병사들은 추위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참호에 불꽃이 피워 몸을 데울 수는 없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연기나 불꽃을 피우면 금방 적에게 위치가 발각되어 포병에게 목숨을 헌납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참호가 축축하더라도 불을 피워 발을 말리거나 차디찬 통조림도 따뜻하게 데워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병사들은 계속 차갑게 식은 통조림만 먹어야 했을까요? 우선 병사들의 식량은 기본적으로 딱딱하고 맛없는 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조림은 데워 먹을 수 없어서 그렇지 오히려 좋은 식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군 수뇌부에서도 병사들에게 좋은 식량을 보급하려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음식을 보급하러 오다 포탄에 맞아 죽는 보급병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시도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따뜻한 음식을 먹고자 하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고체 알코올로는 연기가 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하게 음식을 데울 수 있었는데 이 물질을 구하고자 병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가족들에게 편지를 부탁하거나 급여를 모아 공동 구매하는 곳으로 많이 조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옥같은 참호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참호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전쟁 후반기인 1917년 미군이 등장하면서 참호의 물고미 현상이 해결된 것이죠. 미군은 전투 식량으로 지급된 콘비프 통조림 깡통을 참호 바닥에다 발판으로 써서 2중 3중으로 깔았습니다. 통조림이 비어있는 공간이 물을 먹으니 몇 겹을 쌓아두면 물속에 발을 담그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죠. 이 기상천외한 방법 덕분에 바닥이 메워져 병사들은 물로 인한 고생을 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미군의 보급 시스템은 전설이라고 불렸는데 미군의 보급이 시작되면서 참호 환경은 물론이고 식량도 비교적 충분하게 보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병사들의 참호 생활 환경은 훨씬 더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군은 참호 생활 개선뿐 아니라 이 기나긴 참호전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군을 투입했습니다. 고작 몇 미터를 두고 싸우면서 시체를 쌓아 올리던 참호전은 공군의 등장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되죠. 그리고 전쟁 초반과는 달리 철조망을 짓누르고 전진하는 MK 시리즈의 전차까지 등장하며 참호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오기까지 병사들의 희생은 엄청났습니다. 병사들은 미군의 보급과 군사 지원이 있기 전까지는 생지옥과 같은 참호 생활을 견뎌야 했죠. 그 기간이 무려 4년이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긴 전투와 참호 속 생활은 집으로 생활한 병사들에게도 큰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대다수의 병사들은 PTSD를 비롯한 각종 정신병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별다른 부상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신체 활동이 어려진 상태를 쉘쇼크라고 불렀는데 이 증상을 겪는 병사들이 대거 발생했습니다. 이 증상을 신경과학자들은 뇌손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고 의학계에서는 포탄 충격으로 인한 뇌진탕의 한 종류로 보았습니다. 사실 쉘쇼크 증상이 막 나타난 전쟁 초창기에는 지휘관들이 병사들이 꾀병이라고 생각해 그대로 전장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는 쉘쇼크를 일으킨 3천여 명을 직무유기와 비겁함, 불복종이라는 죄목으로 모조리 처형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쏨 전투에서 쉘쇼크 증상을 보이는 병사가 6만 명 가까이 나타나자 그제야 질병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은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된 병사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전쟁 후에도 비참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4년간의 생지옥을 견디고 살아온 병사들이 또 다른 생지옥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이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라 불리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참호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현대전에서는 폭격, 벙커버스터, 압력 화기 등 신무기를 활용해 참호전의 고착 상태를 타개할 방법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1차 세계대전처럼 대규모 참호전이 발생한 가능성은 희미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신무기의 발명이 또 다른 전장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에 좋게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께 1917이라는 영화를 추천드리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